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이걸 본다면은 숲이 진동하고 있다. 풀이 으깨지는 냄새. 우리가 등을 맞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날개가 된 기분이었어. 뜯어내면 나비를 이해하는 아이가 불운을 멋진 일로 만든다. 숲이 진동하고 있다. 풀이 으깨지는 냄새. 이 말하고요. 숲이 진동하고 있다. 풀이 으깨지는 냄새. 이 말하고 제일 끝에 연에 가서 음악처럼 자라지 않는 숲. 얇고 부드러운 것이 흐르는 여름이었다. 이 말하고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그 진동하고 있다는 것, 숲이 진동하고 있다. 풀이 으깨지는 냄새라는 것은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키워왔던 그 숲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찰 것이 없어서 얇고 부드러운 것이 흐르는 여름, 마지막 그 여름, 여름의 마지막에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변화되는 그 시점에 딱 멈춰갖고 있는 베케이션, 휴일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휴일이라고 제목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악처럼 자라지 않는 숲하고 멈춰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딘가는 풀이 으깨지고 있어. 진동을 하면서 가을로 가기 위해서, 단풍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얇고 부드러운 것이 흐르는 여름이었다. 여름에 차 있는 마지막 휴일, 네. 예, 멈춰 있는 시간. 그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시에서. 그것도 있고요. 장마가 지난 다음에 정말 진동을 하잖아요. 키도 쑥 커버리고, 그래서 풀이 더 이상 자라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정점이 있잖아요. 비가 한참 쏟아지고 난 다음에, 예. 그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동하는 그, 예. 생명력으로 발동하는, 이제 그 전까지는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모든 식물이라든가 여기 작은 생명들이 그걸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자기를 확 날개를 펴듯이 펴내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 정점. 근데 그 정점도 사실은 찰나인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그지만 그 짧은 휴일같이,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마다 그 시기가 있죠. 대나무가 크려고 할 때 한 번에 훅 크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또 한 번에 훅 크고 마디가 그렇게 키가 커지는 것처럼 계절이라는 것도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오행에 있어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가는데 그 토가 한 가운데에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에 있는데 계절도 그 목 같으면은 봄이에요. 봄에서 화,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가 그 낀기 갖고 있어요. 토가 하나씩 다. 그리고 중간에 휴지기 같이 중간중간에 하나의 텀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그 변화가 있을 때 이 잠깐 멈춰갖고 있는 기간이 있어요. 통과 제2의 시간처럼. 예.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인생이 몸이 자라고 쇠퇴해 가는 것도 그렇게 그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0을 산다면은 그 90을 사는 데서 45 정도가 정점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45을 지나고 나면은 점차 몸이 쇠퇴해져 나가잖아요. 예. 그러듯이 어떤 정점이 있어.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생과 죽어 있는 한 생도 자기의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의 그 짝이에요. 이것도. 예. 그러듯이 이 백개시이라는 것이 전체 순환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의 그 휴식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숲이 진동하고 있다. 숲이 으깨지는 냄새. 꽉 차가지고 가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새롭게 그 자기가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풀이 으깨지는 냄새. 네. 우리가 등을 맞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날개가 된 기분이었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날개가 됐다는 것은 나의 그림자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 활동하고 있는 반대편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있을 거고, 활동을 하지 않는 쪽에서는 누군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하듯이 빛과 그림자처럼 있는 거야. 빛이 성할 때는 그림자는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의 날개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아니마와 아니무스 같은 거야. 예. 우리 안에 있는. 네. 등을 맞대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날개가 된 기분이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힘이 돼줬다는 뜻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죠. 예. 그림자가 나의 힘이 됐는가, 나의 활동한 것이 그림자의 힘이 됐는가 모르지만 나의 반대쪽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야. 날개가 된 기분이니까. 예. 네. 뜯어내며 나비를 이해하는 아이가 불운을 멋진 일로 만든다. 불운을 하나하나 뜯어내다 보면은 네. 나비를 이해하는 아이, 그것이 다시 행운으로 바뀐다. 불운이 행운으로 바뀐다. 멋진 일로 바뀐다. 예. 그래서 뜯어내며 나비를 이해하는 아이, 내가 어떤 불운에 잠겨갖고 있다고 그걸 실망하고 계속 넘어가는 것이 아닌, 자기가 이렇게 커가고 성장한 모든 그 고난의 과정이 제의를 치르고 있는 과정도 하나의 내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불운도 멋진 일로 바뀔 수가 있다. 고진감래처럼. 예, 그렇죠. 어떤 단어를 뒤집어도 죽음이 배를 붙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생활, 어떤 것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란 것은 나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있지, 그게 떼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항상 있는 거죠. 예, 우리가 90까지 산다, 우리가 50까지 산다, 아니면 20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20 안에서도 죽음은 붙어가지고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죽음은 항상 우리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발밑이 다 유리라면 어떨까?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걸 매번 본다면, 걷는다면, 빛으로 만든 회초리, 여기서 누가 사라졌는지를 우리는 영영 알 수 없겠지. 발밑이 다 유리라면 어떨까? 발밑이 유리라는 것은 내 발밑이 유리로서, 내 수정체로서 눈이 달려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누군가의 내가 머리를 밟고 있고 누군가를 갖다가 이렇게 억누르고 있고 누군가에게 큰 부담이 돼갖고 이렇게 있지 않나?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항상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해야 되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유리가 깨지지 않게, 예. 내가 다치지 않게. 예. 선비는 항상 겨울에 살얼음을 걷듯이 자기 마음을 다잡고 그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항상 내가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가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게끔 자기를 이 책리하는 마음, 그것을 갖고 간다면은 어떨까? 그러고 걷는다면은 빛으로 만든 해초리, 빛으로 만든 해초리는 뭐예요? 빛이 이렇게 쫙쫙 직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이 지잖아요. 예. 거기서 그림자로 칼로 예. 자르듯이. 예. 그 빛이, 빛살이 이제 회초리 같이 그림자를 이렇게 물리치는 회초리인 거죠. 빛으로 만든 해초리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빛으로 만든 해초리는 죽음이에요. 시간. 그 지나가면서 계속 우리를 해초리로 갖다 후드러치듯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 빛이. 시간이. 예.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영영 알 수 없단 말이죠. 이 빛의 회초리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떤 식물이 사라졌는지, 우리 동료 누가 죽었는지, 우리 모르는 사람 중에 누가 죽었는지, 또 어떤 생물이 죽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빛이 만든 회초리에 의해서 그 많은 지구에서 살았던 생물들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진화를 하고 이렇게 온 과정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요. 그래서 정수리가 간지럽다. 그림자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면 처음부터 한 몸인 것 같은 착각. 빛이 자꾸 색을 바꿨다. 정수리가 간지럽다. 정수리란 것은 우리 머리의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이 정수리가 간지럽다는 것은 어떤 정점에 왔다는 뜻이지요. 네. 예, 그 정점에 와가지고 그림자가 비스듬히 기울어졌다는 것은 황혼역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정오에서 오로 바뀌어가지고 점차 기울어지면서 처음부터 한 몸인 것 같은 착각. 이제 그림자 세상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우리 몸의 활동 시간보다 그림자 시간이 많아지는 거. 예, 그러면서 한 몸인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이제 그때부터서 채찍질하던 빛이 색을 바뀌어서 죽음의 그림자의 빛이 되는 거야, 이것이요. 점차. 그리고 식물도 그림자의 빛에 따라서 자기가 멈추기도 하고 자기를 갖다 구조조정하듯이 이렇게 털어내기도 하고 모든 생활이 거기서 여름을 정점으로 해서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시 채집할 시간. 우리는 등을 떼고 일어난다. 뛰어나간 나비가 아직도 죽고 있다.
이제 다시 채집할 시간. 어둠은 빛을 채집할 시간. 그렇죠. 어둠, 빛. 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처럼 있던 시간에서 빛만 우리가 받아오고 시작했잖아요. 그 밤이 되면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채집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이제는요. 예,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빛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더 줄어드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예. 더 아껴서 채집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 빛을 아끼면서 자꾸 자기 안으로 더 감추고 예, 들어갈 그렇죠. 시간. 예. 식물 같으면은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니고 자꾸 줄여갖고 더 자기 그 뿌리로 네. 내려야 될 시간, 땅속으로, 그림자가 없는 쪽으로.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 예. 그러니까 그 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등을 떼고 일어난다.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같이 붙어갖고 있었던 그 시간에서 조금씩 그 빛의 행운으로 이렇게 나한테만 네. 다가왔던 것들도 털어내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네. 뜯겨나간 나비가 아직도 이제 점점 그 키워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네. 그 나비, 나무의 이파리 같은 것들, 그 나비잖아요. 전부 다 나무 네. 이파리들도. 그 나비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처럼 자라지 않는 숲. 뭔가 흐르고는 있는데,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멈춰갖고 있는 거야, 이거. 숲이. 네. 우리의 인생도 그러고, 뭔가 탁 멈춰갖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거기에서 얇고 부드러운 것이 흐르는 여름이었다. 변화의 여름이었다. 이제 다시 가을로 바뀐다든지 하는 새로운 휴지기를 향해서 다른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여름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이연에서 날개가 된 기분이었어. 그 다음에 3년에서 뜯어내며 나비를 이해하는 아이가 불운을 멋진 일로 만든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장이지요. 성장이죠. 그러니까 꽃이라든가 나무들이 이제 그 눈에서 튀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민들레 같은 경우도 멀리 날려 보내잖아요. 예. 자기 씨앗을 퍼뜨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들도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 날아다니는 시간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뜯겨나간 나비가 마지막에 아직도 죽고 있다. 등을 떼고 일어난다. 뜯겨나간 나비가 아직도 죽고 있다. 그러니까 불운이 멋진 일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꽃으로 거기서 정착해서 또 다른 그 모습을 피워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뜯겨나간 나비가 아직도 죽고 있다. 그렇죠. 자기 자손들이 이를테면 내가 꿈을 키워왔던 많은 그 시간들이 쇠퇴해 가고 있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숲의 이야기, 씨앗이 퍼지고 다시 움츠러들고 이런 그 신화에서 보면은 7개의 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인난나에서 그 지하세계로 가는데, 남편 위해서 지하세계로 가는데 7개의 문이 있어서 거기에서 요구를 한대요. 걸친 옷을 다 벗어라. 하나씩 벗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체가 돼요. 나체가 돼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긴 못에 박힌대요. 그래서 신들의 도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좌정을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게 어떤 그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그 생명들의 방식. 자기 씨앗을 수없이 퍼뜨리고 희망을 펼쳤다가 다시 싹 걷어내고 이제 땅 밑으로 숨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데메텔인가요? 그 대지의 신이 이제 지하에서도 살잖아요. 그 지하가 바로 그 땅, 곡식. 그렇죠. 네. 그 페르세포네가 그 딸인데 그 씨앗이라는 네.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봄 되면 다시 크는 이야기. 네. 금방 선생님이 그 7개의 문을 지난다는 것도 식물이 성장해가지고 네. 결국에 와서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겨울에 거기에서 갔다가 봄에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신이 부활해 줬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장자에 나오는 그 북에 있는 곤이라는 것이 남쪽으로 가고 남쪽에서 이제 봉황이 다시 북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은 북현무 남주작이라고 하거든요. 남주작은 그 봉황이에요. 봉황이 6개월간 날아서 그 북쪽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그 계절 6개월간 그 여름이 돌아왔다 그 이야기고, 북쪽에 있는 현무가 그 곤이라는 그 물고기가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북은 겨울이면서 수해에 해당되거든요. 그것이 다시 겨울을 차지했다 6개월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양의 신화나
서양에 있는 그 데메테리에 대한 땅의 여신에 대한 신화나 그것이 네. 다 상징으로서 네. 신화도 그 시를 해석하듯이 보면은 전부가 상징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신화를 해석을 잘한다는 건 시를 해석을 잘한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게. 그래서 옷을 벗잖아요, 하나씩. 그게 바로 겨울로 가는 과정. 나무가 옷을 벗은 것이죠. 여러 가지 7가지의 옷을 걸쳤다는 거는 한여름의 정점. 그러니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해서 자기를 마음껏 펼쳤을 때 모습. 예.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확히 그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신화에서 나와 있는 것을 그 어떤 신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부활을 시켰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의 신, 옛날에는 땅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하늘의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다 신이지 신이 아닌 것이 없어요. 만물이 다 신으로 봤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의 자손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이 물의 신이 와서 물을 갖다가 풍부하게 줘야지만이 이게 또 식물이 잘 자라고 햇빛이 적당히 내려야 되니까 태양한테도 갖다가 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에가 다 신이 있다고 느낀 것이 옛날 그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던 사람들의 그 사고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신화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네. 예. 그렇죠. 뭐 신화 이야기 하다가는 뭐 한정도 한정도 없으니까 없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네. 예.